예, 이번 시간에는 제3장 현대소설론 소설의 주제와 해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입니다. 제3장인 소설의 주제와 해석입니다. 제3장이 소설의 주제와 해석. 이건 이제 앞부분보다는 조금 쉽겠죠. 거기 제3장 여러분 교재 37페이지를 펴보시면 37페이지의 개관에 나오죠. 개관의 둘째 줄에 보면 이러한 핵심적인 요소, 소설을 이끌어가는 통일된 의미와 원리를 주제라고 한다라고 나오죠. 그런 그 원리가 주제다라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줄 쫙 쳐놓으세요. 쓰임이라고 하죠. 자, 그럼 주제가 뭔지 뒤로 넘겨보세요. 38쪽입니다. 자, 주제라는 것은 이제 쓰임인데 이 작품이 뭘 말하느냐, 거기 첫째 줄 나오죠. 이런 걸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38페이지에 위에서 여섯째 줄에 보면 독자가 소설에서 읽어낸 것을 자신의 경험과 미적 기준, 가치관 등에 의해 정리하고 판단해내는 작업과 연관된다. 그 작품의 주제를 찾는 일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밑에 보면 주제는 이렇게 나오죠. 주제는 거기 한번 보세요. 주제는 작품 속에서 작가가 나타내려고 하는 중심 사상이다. 주제가 쓰임이죠, 쓰임. 우리가 이제 테마라고도 하는데 이제 이게 주제를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 좀 알아두실 것은 이 작가의 의도가 여기다 필기하세요. 곧 작품의 주제는 아니다. 작가가 나타내려고 하는 의도가 작품의 주제는 아니에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 라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그 밑에 이제 1번 작가의 의도와 독자의 해석이라는 것이 나오죠. 그 밑에 지금 38페이지를 보고 있어요. 작가의 의도와 독자의 해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작가의 의도가 작품의 주제는 아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 37쪽에 나오는 개관의 둘째 줄에 핵심적인 요소, 즉 소설을 이끌어가는 통일된 의미와 원리를 주제라고 한다. 이것도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38쪽의 그 첫 번째 단락에 여섯째 줄 끝에 독자가 소설에서 읽어낸 것을 자신의 경험과 미적 기준, 가치관 등에 의해 정리하고 판단해내는 작업과 연관된다. 곧 작품의 주제를 찾는 일이다.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의 첫째 줄의 주제는 작품 속에서 작가가 나타내려고 하는 중심 사상이다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작가의 의도와 독자의 해석인데 자, 독자가 이야기를 읽고 해석하여 알아내는 것이다. 밑줄 쫙 쳐놓으세요. 38쪽에 독자가 알아내는 것이다. 이게 바로 이제 독자 반응 비평이라는 거. 이제 3학년 2학기 가시면 이제 문학 비평론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공부를 좀 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해석되는지는 작가의 몫이 아니라 독자의 몫이다. 39쪽입니다. 자, 이호석의 첫째 줄 메밀꽃 필 무렵을 쓴 후 이 작품에서 애욕의 신비성을 다루려고 했다라고 나왔죠. 애욕, 사랑과 욕망 이런 거죠. 그래서 그것이 작품의 주제도 아니고 독자가 그 의도대로 작품을 파악해서 읽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죠. 작가의 의도가 작품의 주제는 아니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작가는 본인이 생각한 주제가 독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인물을 창조하고 그 다음에 그 배경을 조성해서 사건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39쪽에 첫 번째 단락 밑에서 둘째 줄 위에 따라서라고 써진 거부터 밑줄 치세요. 다음에 독자가 작품을 읽어가는 과정이야말로 주제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밑줄 쫙 쳐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네 줄 내려가면 예를 들어 다음에 나오죠. 채서에 나오죠. 이 채서에 같은 탈출기의 주제는 일제강점기의 빈궁한 삶과 부조리한 삶에 대한 저항 의지. 이 채서에는 이제 탈출기를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체험문학이라고 해요. 체험문학. 자기 스스로 체험했다. 필기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편집글 형식으로 썼다. 편집글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서간체라고 합니다. 서간체 형식으로 쓴 글이다. 이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나오는 건 이제 여러분이 좀 읽어보시고요. 자, 넘기세요. 40페이지. 40페이지 넘기시면 이제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라고 해서 이제 이걸 줄여서 이제 난소공이라고도 하죠. 조선이. 그래서 결국 난장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가축민을 이야기하는 가축민, 뭐 또는 달동네, 뭐 사람들 이런
걸 난장이라고 한 거죠. 쏘아올린 공이라는 거니까 저항한다는 어떤 의미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조세희의 1978년에 나오죠. 빈부격차, 노동 문제 등 한국 사회의 급격한 산업화가 초래한 부정적 이면을 비판적으로 성찰해서 쓴 필독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는 이제 어떤 그 자본가와 노동자의 문제, 또 사회에 대한 고발과 비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쭉 이야기가 된다는 거 이해하시고 40쪽에 이제 제재의 개념부터 넘어가죠. 자, 거기 이제 밑줄 쳐서 주제가 한 작품의 중심 메시지라면 제재란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 동원되는 주된 재료다. 이게 이제 주제와 제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재는 subject matter라고 하고요. 제재는 주제는 theme이라고 아까 이야기했죠. 그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41쪽의 둘째 줄에 또 주제는 목적이고 제재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나 구체적인 과정이다. 이거 밑줄 쳐놓으세요. 소설의 그런 그 가치는 제재보다는 주제에 있는 거죠. 소설의 가치는 주제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41쪽의 네 번째 줄에 예를 들어 이호석의 메밀꽃 필 무렵에서 제재는 장돌뱅이인 허생원의 하룻밤 인형과 봉평에서 대화까지의 보름달 뜬 밤풍경 그리고 청자로 만난 동이 김선달의 여행길 이런 제재를 가지고 이 작품은 인간의 인연과 사랑 장돌뱅이 애환을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제재는 그 밑에 보세요. 그 물리적인 대상, 자연현상, 역사적 사건 등을 모두 포함한다라고 이쪽 쫙 쳐놓으세요. 제재가 다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결국은 주제를 포함하기에 이제 그 표현하기 위해서 동원되는 재료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문제의식의 소설화 2번 그 밑에 있죠. 문제의식이라는 걸 소설화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 바로 밑에 보면 우리 주변에는 소설의 재료가 될 수 있는 수많은 사건, 생활 흔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밑에는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겠지만 그런 걸 소설화 시키는 거죠. 자, 42쪽 넘겨서 42쪽에 그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부터 밑줄주세요. 소설가는 주변에 널려 있는 제재 중에 무엇인가를 선택해서 소설을 만드는 힘이 바로 주제의식 또는 문제의식이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락에 박경리 나오죠. 박경리가 둘째 줄에 자신의 문학적 출발이 전쟁이다라는 전쟁. 그래서 이제 그것과 관련돼서 네 줄 내려가면 불신 시대라고 나오죠. 잊지 못하는 시대, 불신 시대 이런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의 문제, 여성 작가다 보니까 여성의 문제를 주로 이제 많이 잘 다루고 있어요. 전후의 여성 문제. 거기 42쪽에 밑에서 다섯째 줄을 그러나 전후현 씨를 그리더라도 박경리의 소설에서는 전후의 여성 가장, 전쟁 미망인의 문제가 지배적으로 나타난다. 자, 43쪽입니다. 그래서 43쪽에 이제 보면 이제 둘째 줄에 한국 전쟁은 물론 더 거슬러 올라가서 일제 강점기에 우리 작가들의 공통적으로 경험했던 그런 그 식민화, 이런 외세에 의한 자본주의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속에서 이제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단락에 그 넷째 줄에 보면 이기영의 홍수가 나오죠. 박건성의 노력으로 티촌 사람들이 계급에 대한 각성을 이루는 이야기. 요게 이제 이기영의 홍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로 밑에 그 43쪽에 보면 이제 카프가 나죠. 카프. 그러니까 이 카프라는 건 뭐죠? 코리안 아티스트 프롤레타리아 페더레이션. 한국 예술가 프롤레타리아 동맹이죠. 그 카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계급의 대립을 이제 이기영 작가는 잘 다루고 있죠. 44쪽으로 넘겨보시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김유정이 나오죠. 이제 김유정 문학관도 이 강원도에 가면 있지 않습니까? 김유정 역도 있고 우리나라 역 중에 시인이나 소설가 이제 그 이름을 빌린 역은 김유정 역밖에 없죠. 그래서 강원도에 가면 있죠. 춘천에. 그래서 이제
그 식민지와 농촌의 가난 때문에 피폐화되고 도덕적 자존심마저 잃어버리는 그런 문제를 해학적으로 그려냈어요. 해학적. 그래서 이제 풍자, 이제 이걸 골개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해학은 그냥 웃기는 거죠. 근데 이 풍자나 풍자는 골개미는 골개는 해학에다가 풍자가 합해진 거, 이걸 골개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호석도 나오죠. 그 밑에 보면 메밀꽃 필물이 없은 상당히 서정적인 시각에서 썼죠. 44쪽에 두 번째 단락 한 6째 줄에. 그래서 이제 이걸 현실을 비켜선 서정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자연을 그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너무 자연만 그리고 있다는 데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호석도 초창기의 작품들은 이 카푸의 이제 그 동반 작가잖아요. 이호석이 카푸에 이제 가담을 하려다가 이제 하지 않은, 그래서 특히 노령근해라는 이런 작품들은 상당히 계급의식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 1등석과 3등석에 있는 그런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부르조아와 프롤레타리아를 비교하는 그 초창기에 상당히 이제 이호석의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주제 파악의 방법은 이제 44쪽에 그 세 번째 단락에 예를 들어보자부터 볼게요. 그래서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 밑줄 치세 주제가 가난한 하층민의 비참한 삶이라는 데 동의할 것이다. 자, 오른쪽에 45쪽에 인력 거꾼 나오죠. 그래서 이제 육체적으로 고된 데 비해 수입이 적었고 지위도 낮았다. 운수 좋은 날의 주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인력 거꾼이라는 직업의 사회적 의미, 열악한 상황에서의 심리 감정을 봐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45쪽에 제목의 유추를 통한 이제 주제 파악이라고 나왔는데, 거기 둘째 줄에 보면 그 밑에 황소는 학이 있는데, 이건 여러분이 1학년 때 공부하셨죠. 소설의 이해와 감상에서 공부하셨죠. 그래서 학이란 건 이념의 대립을 이야기하고, 그 밑에 나오죠. 전쟁으로 인해 치안대원과 인민군 포로로 만나게 된 단짝 친구인 성삼과 덕지의 이야기. 성삼은 포로가 된 덕지를 호송하기로 하고 청단이라는 곳까지 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행복했던 유년기의 추억을 떠올리죠. 그래서 이제 학대를 발견했고 덕지와 함께 학을 잡아서 놀다가 학사냥꾼이 왔다는 소문을 듣고 학을 놓아줬던 일을 회상하죠. 그러면서 이제 학은 어떤 추억을 공감하면서 학놀이에 가자라고 하면서 이제 풀어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이제 바로 학이죠. 자, 넘겨주세요. 자, 46페이지에 나오는 이제 구성과 행동을 통한 주제 파악이라고 말이죠. 자, 이거는 이제 대립과 갈등의 해결 양상이다.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주동인물이라는 게 있고 반동인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프로타고니스트. 이 프로라는 것은 이게 중심이라는 뜻이 있어요. 엔타고니스트에서 엔트라는 것은 반대라는 뜻이죠. 그래서 주동인물과 반동인물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주동인물과 반동인물이 없으면 재미가 없죠, 이야기가. 자, 46쪽의 밑에 사진에 보면 이 권선징악,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벌하는 것은 이 대중소설 또는 대중문화의 보편적인 주제죠. 그래서 영화 다크나이트, 크리스토퍼 놀란 2008년작이죠. 선악의 대립구도를 잘 이야기하고 있고, 이 조커를 물리치는 과정에서 배트맨이 등을 돌리는 등 선악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 47쪽의 넷째 줄에 손창섭의 길이 나오죠. 길. 이거는 이제 이 길이라는 것은 거기 47쪽을 보시면 손창섭의 길이라는 작품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이야기입니까? 지적이고 도덕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그런 그 아이죠. 주인공 성칠이 성숙해가는 과정이죠. 이런 것을 이제 그린 게 길이라는 작품입니다. 길이라는 것은 실제 길도 있지만 우리 인생 길도 길이지 않습니까? 뭐 그런 이야기를 써놓은 거예요. 거기 이제 읽어보시면 그런 이야기 나와요.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락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다음 단락에 보면
이 작품은 지적, 도덕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그런 그 아이가 그 비정한 도시에서 극적인 체험을 하면서 악의 세계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숙한 주체로 성장한 성장 소설이다. 이 성장 소설 이제 우리가 독일어로는 빌덩스로먼이라고 해요. 빌덩스로먼도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제 그 박스에 나오는 건 여러분 읽어보시고 넘기세요. 48쪽. 4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8쪽에서는 이제 내포 작가의 어조와 거리를 통한 주제 파악이라고 나오는데, 내포 작가는 앞에서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드렸죠. 내포 작가. 자, 내포 작가. 그래서 이제 이쯤에서는 독자들이 웃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글을 쓰는 작가예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좀 읽어보면 작품에서 숨겨진 작가의 목소리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포 작가가 어떤 데서 웃기는지 울리는지를 바라는 거죠. 어조와 거리는 주제를 드러내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다. 작가는 서술자 뒤에 숨어 있거나 작가를 대변하는 인물 뒤에 숨어서 주제를 전달할 수도 있고 지나치게 객관적인 거리를 둠으로써 인물이나 내용을 대하는 입장을 보여줄 수도 있다. 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광용이 껍빗단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이제 껍빗단이 러시아어로 캡틴이죠, 캡틴. 대위란 뜻이에요, 대위. 리는 리죠. 우리말로 이대위죠. 이대위. 이인국 의사이면서 이제 군대에서 대위 출신이죠. 그래서 이인국 박사, 이대위.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제강점기가 거기 마지막 단락 48쪽에 국토 분열과 정부 수립,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시대의 변화를 이용해서 캡틴으로 살아가는 이은국 박사의 처세술을 보여준 작품입니다. 이 커피단이라는 게 49쪽. 이 내용은 읽어보시고요. 거기 이제 박스 밑에 이 작품의 희극성은 인물의 성격적 결함, 이걸 이제 우리가 비극적 결함이라고도 하고요. 이제 영어로는 트래직 플로라고 그래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서의 비열함, 이기성에서 비롯되나 이 작품은 주인공의 비속한 내면을 철저하게 그리고 있는 것 외에 어떠한 희극적 장치도 쓰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뭐 이렇게 나왔죠. 비꼼 이런 것들도 이제 잘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이 쭉 이야기가 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49쪽에 첫 번째 단락 밑에서 세트 줄 위로 올라가면 곧 다음에 밑줄 주세요. 그의 도덕적 비열함이나 동의할 수 없으므로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이인국 박사의 삶은 비난과 풍자의 대상이 된다. 아이러니라는 건 반어잖아요. 반어 아시다시피. 그리고 분위기는 상징을 통한 거. 황석영의 삼포 가는 길 나오죠. 이 삼포 가는 길은 이제 뜨내기 삶의 어떤 주기적인 행위, 불변의 현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포 가는 길은 이 삼포라는 게 이제 쉽게 말하면 안면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유토피아로 생각하는 정씨의 귀향길을 중심으로 불황 노무자를 떠든 영달, 영달이라고 한 이름 자체가 에펠레이션이죠. 영달을 얻으려고 했지만 얻지 못하는 거니까 반대적인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술집 작품인 백화가 우연히 만나 동행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유대감을 가지는 과정을 형상화시킨 건데, 두 번째 줄에 나오죠. 산업화의 현실을 비판하는 작품입니다. 이렇게 밑줄 쫙 쳐놓으세요. 그래서 황석영이 산포 가는 길에 박스 있죠. 영달은 어디로 갈 것인가 궁리해 보면서 잠깐 서 있었다. 새벽에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어왔다. 밝아오는 아침 햇볕 아래 헐버진 들판이 드러나고 곳곳에 얼어붙은 시냇물이나 웅덩이가 반사되어 빛을 냈다. 바람소리가 먼 데서부터 몰아쳐서 그가 서 있는 창공을 베면서 지나갔다. 가지만 남은 나무들이 흔들렸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어떤 자연물을 통해서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그려낸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페이지 밑에 보면 서두와 결말은 정적, 동적이죠. 그러니까 정적. 영달은 서 있었다. 얼어붙은 웅덩이. 이건 움직임이 없죠. 동적은 기차가 달려가고 눈발이 달린다. 그 다음에 서두는 밝음. 밝아오는 아침 햇볕 반사되어 빛을 냈다는데 결말은 어두운 들판을 향해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고, 소설 읽기와 해석 51쪽입니다.
자, 소설 읽기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가 51쪽에 보면 나와 있어요. 자, 51쪽. 리먼 캐넌은 소설 텍스트가 읽히도록 작가는 두 가지 책략을 구사해야 된다는 거죠. 책략이라는 것은 전략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스트레티지죠. 전략. 그래서 이 텍스트는 반드시 읽힐 것이라는 목표가 있다. 이를 위해 두 가지의 모순된 속박을 받는다. 하나는 이해 가능한 것이다. 여기 동그라미 주세요. 하나는 이해 가능한 것. 그래서 독자에게 친숙한 규약이나 틀이나 형태의 뿌리박음으로써 가해성이라는 것은 가히 해독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해성이라는 것은 이제 그 뭐 가해자 피해자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영어로 뭐 인텔리저빌리티라고 써놨죠. 그래서 친숙한 코드, 또 읽을만함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높여야 되고 다른 하나는 밑에 있죠. 다른 하나는 텍스트 자체의 존속을 위해 독자의 이해 과정을 지연시킨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관심을 줘야 됩니다. 자, 52쪽으로 넘겨보시면 그래서 이제 가해성을 높이고 텍스트 존속을 이제 전략을 구사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52쪽에 거기에 보면 이제 틈이라는 것이 나오죠. 그 52쪽으로 넘어가면 그 다섯째 줄에 틈이라는 게 있어요. 틈. 이거는 결국 이제 행간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상황에 따라서 덜 읽기도 하고 더 읽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더 리드니까 이제 덜 읽는 거죠. 리더를 하는데 언더잖아요. 오버 리드는 더 읽는 거죠. 이렇게 이제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에벗은 서사를 읽고 해석하는 방법을 세 가지로 제시하는데 첫째는 의도를 헤아리며 읽는 방법. 둘째는 밑줄 치세요. 징후적인 읽기 방법. 셋째는 적용하며 읽는 방법. 그래서 하나씩 보면 의도를 헤아리며 읽는 방법은 내포 작가에게 초점을 맞추고 작품을 읽는 방식이다. 밑줄 쳤어요. 내포 작가는 독자가 이런 데서는 웃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글을 쓴 작가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걸 찾아보면서 읽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징후적 읽기, 그 밑에 징후적 읽기 있죠? 이거는 이제 일종의 거기서 써서 적용하며 읽기죠. 적용하며 읽기. 그래서 내포 작가가 만들어 놓은 서사의 전개와 해결 방식에 동의하지 않을 때 생겨난다. 자, 53쪽입니다. 그래서 둘째 줄에 이제 보면 내포 작가가 선택한 해석과 다른 프레임으로 서사를 옮겨와서 독해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왔죠. 그런 것과 다른 프레임으로 이제 독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53페이지에 그 첫 번째 단락의 밑에서 셋째 줄부터 밑줄 좀 치세요. 당시의 지배체제가 내세운 담론과 겹쳐져 같은 맥락에서 읽히고 기능할 수 있다는 분석.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의도한 것과 드러낸 것에 분열이 있음을 지적한 징후적인 읽기의 결과다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손창섭의 길 아까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53쪽에 다시 보면 다섯째 줄에 이걸 보면 내포 작가의 대변인이라 할 약사가 제안하는 부정부패의 청산과 협동과 단결 노력은 1960년대 사회의 부패상과 비판과 한국 자본주의 문제에 대한 처방을 의도한 표현이지만 당시의 지배체제가 내세운 담론과 겹쳐져서 같은 맥락에서 읽히고 기능을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징후적 읽기, 내포 작가가 만들어 놓은 서사의 전개와 해결 방식에 동의하지 않을 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적용하며 읽기예요. 적용하며 읽기 나오죠? 53페이지 마지막 줄. 작품을 읽고 이해한 것을 새롭게 창조하는 작업과 관련되고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독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4쪽에 가면 원천 소스, 원소스를 다양한 장르로 변형시켜요. 멀티유스. 그래서 이제 OSMU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대장금이 잘 되면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음악도 만들고 장난감도 만들고 출판도 만들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걸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설의 분석의 대상과 이론적 접근인데 54쪽에 보시면 54쪽에 이 소설은 무엇을 재현하는가? 여기 무엇 동그라미 치시고 스토리라고 써놓으시고 이 소설은 어떻게 동그라미 치세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건 이제 내러티브, 서술 담론이라고 그래, 디스코르스. 또는 이제 이걸 서사 담화라고도 합니다. 서술 담론 같은 말이죠. 어떤 방식 동그라미. 이거는 이제 서술 행위라고 써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쉬워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 뭐냐, 이야기죠, 이야기.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설이라는 것은 무엇을 재현하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데,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반영론적 관점으로도 볼 수 있죠. 그 사회에서 어떤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지 문제의식도 찾아내고, 55쪽 제재, 모티프라는 것이 있는지 나오는데, 모티프. 이건 이제 동기라고 보통 이제 번역이 되고요. 또는 이제 화소라고도 화소. 이야기의 바탕이다. 화소. 우리가 그 도깨비 방망이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이야기를 보고 이제 착한 동생, 그다음에 뭐 나쁜 형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게 다 화소의 이야기 바탕. 선녀가 인간 세상에서 이제 목욕하러 왔다가 옷을 이제 나무꾼이 훔쳐가지고 못 간다. 뭐 그런 것도 다 내려오는 거니까 적강하소겠죠. 내려오는 거. 뭐 그런 걸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55쪽의 두 번째 단락의 두 번째는 소설의 요소가 어떻게 결합하는지를 찾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야기가 구축되는 방식을 설명한다라고 밑줄 치시고요. 그 다음 단락의 세 번째는 이야기 소통 방식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밑줄 치세요. 소통 방식. 이야기가 어떻게 소통이 되느냐,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춘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걸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이게 이제 어떤 그 내용으로 가는지, 그리고 54쪽에 이걸 설명 좀 안 했네. 54쪽에 그 아까 서술행위 다음에 첫 번째 동그라미 치시고요. 소설의 이야기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를 찾는 것이다. 거기 밑줄 쳐주세요. 소설의 이야기 요소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찾는 것이다. 첫 번째는부터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찾는 것이다까지 밑줄 쫙 쳐주세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제 등장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세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글을 읽을 때 어떤 의미로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이 좀 상상을 하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제1부에 대한 이야기, 저번 시간에 제가 1부의 제1장의 소설의 개념과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쭉 설명을 했고요. 자, 오늘은 소설의 구조, 제2장 소설의 구조를 했고, 제3장 소설의 주제와 그 해석에 대한 이야기까지를 이제 쭉 제가 핵심적인 내용을 좀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